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 박용준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훅폭풍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엑스포 실패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랑 뭐 방통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하려고 그랬더니 아주 꼼수 사퇴해버렸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째 이렇게 머리들이 좋은지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지난주도 그야말로 역대급 장국이었는데요. 이번 주도 지난주 못지않은 전망입니다. 쌍특검, 예산안, 최상병 양평고속도로 국조까지 여야는 큰 현안을 앞두고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쌍특검, 사실 쌍특검 처리가 잘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통령과 향후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예산안 처리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최상병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지 지금 아주 큰일 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8일,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4일이지 않습니까? 8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가지고 쌍특검 지금 하자 이런 얘기고,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이게 다 될까? 다 되면 누구에게 가장 불리할까? 다른 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가 이제 8일까지 열리거든요. 그 네. 8일까지 이제 쌍특검 법이랑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를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쌍특검의 경우 이제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22일까지 이제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자동 상정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걸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앞당겨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쌍특검법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뭐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이랑은 다르게 대통령이 쉽게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진다. 이런 계산입니다. 근데 또 여당에서는 앞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 철회 그리고 뭐 이동관 사입 이런 이제 좀 꼼수? 일종의 꼼수처럼 대통령이 아예 그 특검을 먼저 선제적으로 받아가지고 김을 뺀다. 그리고 야당한테 그렇게 압박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필리버스터 철회는 여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갑자기 깜짝 놀랐다라든지 허를 찔렸다 이런 얘기는 사실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도 다 했었거든요. 근데 마치 언론에서는 그냥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동관 사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관 씨 사임한 게 뒤통수 찔린 건가요?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이동관 씨 사임하라고 사실은 탄핵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냥 밀어붙이고 난리 치다가 결국 탄핵 카드를 꺼내 드니까 사임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 사람을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막 방법을 사실 썼고, 그 방법이 먹힌 거죠, 이제는. 그거 보고서 뭐 허를 찔러다니, 이거는 일부러 민주당 물먹이려는 그런 워딩이죠. 저는 그래서 뭐 이게 뭐 꼼수는 맞습니다. 어차피 탄핵되기 뻔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돼서 6개월 이상 엄청나게 공백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본인들도 고육지책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이쪽 뭐 탄핵이나 이런 쪽을 좀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불리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 자꾸 그 보수적인 그 회사들에서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워딩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뭔가 민주당이 물먹은 것처럼 자꾸 표현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 뭐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이게 2분의 1, 2분의 1만 찬성하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민주당이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있고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 있는데 둘 다 여태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국정조사를 이번엔 실시해가지고 그걸 또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제적의원 과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과반 찬성만 되면은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이 이루어져서 민주당 단독으로 이번 국조가 추진 가능한 그렇죠. 셈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도 중요하고 머리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정치는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예산안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욕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예산은 신경도 안 쓴다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까? 잘? 정부에서 제출한 이제 예산안 규모는 657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여야가 지금 극한으로 대립하다 보니까 이게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 증액 협상을 해야 되는데 증액 협상은 시작조차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지난 2일이었는데 이걸 넘겨서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원안대로 본회의에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바람에 국회는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예산안 지각 처리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여당에서는 증액 최소화, 그러니까 애초 정부에서 낸 거 그대로 가자 이런 상황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권력기관 특활비는 좀 줄이고 그리고 R&D 예산, 새만금이랑 지역화폐 예산 이렇게는 좀 늘리자. 이렇게 해서 좀 그 야당의 좀 그 의중을 좀 반영하자. 이런 상황으로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연말 넘겨가지고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이걸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주고 필요하지 않고 뭐 여행 경비라든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돌아다녔지만 아무 성과가 없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또 좀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다음 주에 어디 가신다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주 이동관 탄핵안 추진하다가 불발이 됐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후폭풍이 있거나 이런 거 있어요? 이 벌써 민주당에서는 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 전 사임을 두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탄핵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이제 그다음 사태를 원천 봉쇄하는 국회법 개정안, 소위 이동관 방지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탄핵안을 발의한 순간 임명권자는 그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지난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그 탄핵이 불발된 여파인데요. 이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 탄핵안이 발의되기만 하면은 앞으로는 탄핵 대상자는 사퇴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 이런 식으로 그냥 우롱하는 듯한 행동이 계속 나올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탈당, 창당, 개각 요동치는 총선 전국이다. 이렇게 또 우리 기자관님이 정리를 하셨는데 이상민 의원이 어제 민주당 탈당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으로서 지금 첫 탈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5선인데도 계속 정당이 하나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선진당부터 왔다리 갔다리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뭐 탈당한다는 거 다 예상했다고는 보는데 국회의장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해보려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이제 탈당 가능성보다는 이제 탈당 시점이 언제냐, 이게 뭐 빨라지냐 늦어지냐의 문제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비명계 의원 중에서도 주요 사안마다 이제 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계속 보였던 만큼 당 안에서는 빠른 탈당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민 의원이 나름 지역구에서는 강세를 보였던 상황이라서 차기 행선지를 어디로 할 거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 제3지대 신당 모두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의 세력이 연합하면은 제일 좋겠다 이러면서 제3지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오늘 개각 발표도 있을 거라 그러던데 장관들 다 그만두고 총선하러 간다. 차관까지 쫓아나간 데도 있다. 좀 시끄럽습니다. 네, 일단 법무부와 기재부는 제외하고 7개 부처가 대상입니다. 기재부는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하고 법무부는 후임 검증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박상우 전 LH 사장이 유력하고 농림부 장관은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해수부 장관은 송상근 전 차관이 거론됩니다. 국가보훈부와 중기부, 산업부 장관 인선도 막바지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네. 당초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엑스포 유치 실패와 맞물려 교체가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용준 뉴스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온 나라가 요소수 대란으로 아주 난리가 났었단 말이죠. 근데 또다시 요소수 대란이 코앞이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비싸지도 않고 평소에 너무 흔해서 있는지도 몰랐던 요소수. 저도 2년 전에는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국에서 국내 수급부라는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면서 대란이 코앞이라는 소식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 그때도 중국 뭐 이런 쪽에서 안 준다 해가지고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왜 계속 벌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3개월 전부터 외신에서는 경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중국 의존도 낮추고 국산화 지원하자 뭐 이런 얘기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래도 정부가 발빠르게 그 당시에는 대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큰 혼란은 좀 있었지만 아주 큰 문제는 또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 같은 경우는 왜 준비도 했을 텐데 사전 경고도 있었고 왜 이런 겁니까? 이게 뭐 경고도 하고 사전에 준비도 해서 이제 이번에 잘 넘어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71%에서 올해 91%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공언했지만 중국산이 가격이 싸다는 경제 논리 앞에 맥을 못 쳤습니다. 정부는 3개월은 버틸 수 있다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제한이 내년 1분기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이 있으면서 품귀나 가격 폭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일부 주유소에선 요소수 판매 개수 제한 안내문을 붙인 상태입니다. 다른 주유소들도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벌써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싸니까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런 논리인데, 야 그래도 그렇지 이 똑같은 일을 또 몇 년 주기로 계속 겪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71%에서 중국 의존도가 91%로 늘어났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위기 대응을 그래도 뭐 아무리 싸서 우리가 못 놓는다 하더라도 뭔가 좀 방법은 좀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이제 요소수 품귀 사태 때 정부가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그리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만들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안보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안보를 챙길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이래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공급망을 이제 요소수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정작 수입 루트가 막혔는데도 아무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또 요소를 이제 요소로 요소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소를 일정량 이제 공공 물량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조달청에서 이거를 하려고 해도 민간 사업자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또 민간에 참여 안 하니까 조달청에서도 이걸 고무하는 예산도 이제 안 잡고 계획도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 계획도 안 잡혀 있는. 근데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그런 이유로 그냥 손 놓고 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국산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좀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이게 오피넷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이게 오피넷 일반적으로 이제 석유 가격, 뭐 경유나 휘발유 가격 보실 때 가끔 보실 텐데요. 이 오피넷의 요소수 현상을 이제 거기다 올릴 테니까 소비자들이 그걸 알고서 재고가 있는 주유소로 가면 된다. 이렇게 2년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근데 정작 이 게재 주기가 이게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그거를 보고 가면은 요소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안 올라오는 거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럴 때 우리 중국하고 사이도 안 좋아서 달라고도 못하고 참 큰일 났네요.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이 완전히 챙피만 당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내놓는 혁신안들마다 뭐 정권을 주고 다 밀어주겠다고 그런 말은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도부하고 뭔가 안 맞더니 결국은 또 싸움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혁신위에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6호 혁신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정식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도부에 이날까지 답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혁신위 활동에 호응하지 않는 지도부를 향한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최후 통첩은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도부는 혁신위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송래에는 자신들의 용퇴를 논의하기에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임요한 혁신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도 일찌감치 묵살당했는데요. 안 위원장은 어제
전화기까지 꺼놓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 진짜 체면이 많이 구겨졌는데 이게 어떻게 공관위 관련해서 또 최고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지도부에서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는데 너네들이 그런 얘기 우리한테 해달라고도 안 했잖아. 이런 얘기였고 최고위원회 우리가 올렸는데 왜 니네가 우리를 무시했니? 이게 또 혁신 얘기였고 서로 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오신환 위원이 혁신위원이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간에 지금 너네는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 뭔 소리야? 했는데 니네가 안 올렸어.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모양새이던데 결국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안 도와주게 되면. 그러니까 전화기까지 꺼놓고 그러게 되겠죠. 자, 인요한 위원장이 어쨌든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하고도 싸우고 뭐 도덕이 어쩌고 뭐 부모님이 어쩌고 별 얘기까지 다 하더니 결론적으로는 그냥 끝내버릴 것 같다. 그렇죠? 이게 좀 조기 해체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기 해체 수순으로 가면은 반대로 당대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 혁신위를 만든 게 바로 당대표이기 때문인데요.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가 당시에 이제 직접 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출범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혁신위가 이제 별다른 힘을 못 쓰면 오히려 지도부의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는 7일 또 이제 혁신위 그 전체회의가 있는데 네. 당시 이제 그때 조기 종료와 함께 비대위 전환 요구를 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비대위로 가냐 안 가냐 이거는 결국 김기현 체제를 총선까지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이런 네. 얘기인데 반대로 이제 비대위 전환 요구가 이제 힘을 못 얻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김기현 체제는 총선까지 계속 가면서 선대위를 조기 구성하자 이런 식으로 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혁신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러겠죠. 현실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지금 니베레님이 정확히 말했어요. 혁신 없는 혁신이 서로 배지 달려고 안 달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디키님 요소수 대란 시작됐어요. 3배나 올랐습니다. 10리터 28,000원이네 이러네요. 와 대단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 손땡땡님 뇌물 보관 창고 공개해 주세요. 뇌물 보관 창고 진짜 있답니까? 아 진짜 별게 다 있네요. 얼마나 많이 받으면 보관 창고가 있는 건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희룡 장관 지금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그것도 좀 부적절한 사전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사진 찍고 다니는 거 이거 매우 문제다. 좀 유사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 장관도 지금 못지않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원희룡 장관이 후임 장관으로 장관에 지명된 다른 사람이 이제 지명된 날 정치재개 첫 행보로 정광훈 목사 중심 보수 기독교 집회에 참석해 강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 장관은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 목사와 만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거짓 해명이란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관련 보도가 나오자 원 장관은 제가 기독교인이지 않냐. 그래서 장관으로 초청을 받아서 간 거지 다른 해석은 제 뜻과 벗어나는 일이라면서 거기에 와서 간증해달라고 해서 신앙 간증에 다녀왔을 뿐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잘 모르고 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야 무슨 장관이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오라 그래서 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원 장관님은 사법시험 쏙 하신 분인데 그러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원 장관님이 간증하고 나니까 전광훈 씨가 엄청나게 와 어따 막 이거 뭐야 내가 사투 잘 못하지만 아따 되게 잘하네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간증을. 네. 그렇게 그냥 그 간증의 대명사인 혹은 그쪽 계통에서 아주 1인자인 전광훈 씨가 와 원장관 말 잘하네 응? 간증 잘하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엄청나게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지는 진실한 태도로 뭔가를 갈구하고 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신앙 간증만 했을 뿐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에이 치사하게 왜 그래요. 응?
네, 또 원장관이 이제 기립박수를 받고 연단에 섰는데요. 오늘 장관 명단이 발표가 됐다 이러면서 국토부 첫 장관으로서 임기를 마치는 발표를 받고 여러분을 뵈러 온 게 처음 일정이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근데 사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진행직인데. 네, 이것도 좀 잘못된 발언인데요. 그러면서 40분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원장관은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공산화를 막고 자유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게 제 점프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사회자가 원장관님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이제 마이크를 참석자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장관이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서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국가의 운명에 걸린 일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차기 총선 출마 의지를 보인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딱 붙들어 매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를 에둘러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본인이 험지 출마하겠다 그랬고 당이 뭐 원하는 곳은 어디 있는지 가겠다. 그것이 이재명이 있는 곳이라도 나는 당당히 가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재명 대표를 본인이 예를 들면 나 출마합니다. 이재명 대표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 직통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거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 얘기했는데 뭐 내용 보면은 완벽하게 출사표라고 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원장관 정강훈 목사 교회 가서 간증했지만 실제 만나지 않았다. 난 정강훈하고 안 만났다. 이렇게 말했으나 그게 거짓말이죠 또. 네, 이제 앞서 원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전 목사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이 전 목사를 만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CBS 노컷뉴스에서 추가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은 원장관이 집회 연설 뒤에 목사 대기실을 직접 찾아서 전 목사와 인사를 나눈 것이 보였는데요. 또 두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악수를 했고 일단 그 영상에서 짧은 대목이기 때문에 정황상으로 보면은 뭐 길게 대화를 한 것 같진 않지만 원장관이 정 목사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은 설득력을 좀 잃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예? 연설하고 난 다음에 목사 대기실을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안 만났다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요즘은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거짓말 해봤자 소용도 없고 또 거짓말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어요. 다 뻔하게 거기 가서 같이 협동하고 있는 거 아는데 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정광훈 씨 알박기 논란 좀 뭔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장희동 사랑교회? 그런 얘기 했던가요? 네, 근데 이 이야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우선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논란은 장위 뉴타운 19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는데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랑제일교회 본당과 교육관을 감정해서 보상금으로 82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재정 손실 등을 명목으로 110억 원을 기존 예배당보다 억 원을 요구했고 기존 예배당보다 6배 더 큰 규모의 예배당을 짓기 위한 건축비로 358억 원, 합계 563억 원의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은 강제 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 보조원들과 함께 물리적인 이제 충돌을 빚었고 그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지난달 1일 날 서울 북부지법에서 교회 신도 15명 중 14명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장관에게 이제 기자들이 자, 알박기 논란이 있었던 곳인데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만나지도 않았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원장관은 이 이후에 이날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북 대구 장로청연합회 지도자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장로연합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인 것으로 알려져서 더 논란이 확산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내가 밝힐 수는 없으나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10년 정도 막 강력하게 법에 저항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상권이 다 무너졌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 뉴타운 사업이 전부 다 지금 스톱됐고 막 다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난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450억인가 주고 끝내기로 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약속 받아놓고는 난 그거 지켜질까 걱정했는데 스스로 안 지켜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자, 어쨌든 이제라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그 법원에서 집행관이 가가지고 퇴거를 명령하고 하면은 응해야 되는데 거기를 목숨 걸고 신도들을 앞세워가지고 위험하게 법을 우습게 알고 이런 행동 진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분은 사실 그런 거 보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텐데 거기 가가지고 서로 신앙 간증하고 있다니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쨌든 우기는 게 뭐 제일이냐, 뭐 장모냐, 장땅땅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상했는데 어쨌든 점점 그나마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폐렴이 급증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최근 중국을 강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이 병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인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126명이었는데요.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270명으로 한 달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일단 이 병은 4급 법정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3, 4년 주기로 유행한다고 일단 질병청은 밝혔고요. 5세에서 9세 사이 어린아이들이 주로 걸리고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이 없는 것이 좀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 후유증도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렇지만 질병청에서는 이거 4년 전 유행할 때보다 좀 나은 상황이다. 괜찮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네, 일단은 이제 질병청에서는 4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유아 및 학령기 연령층에서 집중 발생되고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 11월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는 544명에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지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엄마들 되게 불안한데 엄마로서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불안하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가 대책이나 이런 거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고 그때보다 조금 덜 걸리는 것 같아 괜찮아 이런 거잖아요. 네. 아이고 그래서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으나 또 정부는 이렇게 그냥 아주 만만디로 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진들은 안 그래요? 엄청나게 좀 걱정했다면서요? 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의 대만 등 인접국에도 비상인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사실상 그 집계된 것이 의료계가 질병청이 실시하는 표본 조사가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환자 수가 누락되어 있고 과소 표집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동이 이런 소아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을 잘 하지 않으면 확산이 이제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제가 안 그래도 병원에 갔더니 아주 그냥 바글바글해요, 환자들이. 그런데 독감도 많이 걸리고 애들도 많이 와 있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 폐렴 증상이 어렸을 때 한번 나타나고 이게 제대로 치유가 안 되고 완치가 안 되면요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게 뿌리를 뽑고 병을 완벽하게 낫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심할 수 없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즉각 병원에 가시고 의사 선생님 지시를 잘 따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대신 알려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이후에 새로운 인물이 지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통화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직속 선배, 네. 김홍일 전 검사장, 지청장. 자, 국민권익위원장인데 이번에 결국은 지명한 건가요, 정확하게? 네, 지명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검사 출신인 현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는데요. 지난 7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후임으로 김 위원장이 권익위장을 맡았었는데 5개월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셈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랬단 말이에요. 방통위는 너무 중요해서 하루도 비워놓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전격적으로 사람을 구해서 올려놨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동안 5명의 방통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2명으로만 계속 파행해서 3명을 못 올리게 한 이유는 도대체 뭔지.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월 7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국회에서 올라가는데도 임명을 안 하고 가만히 버티고 있어가지고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분은 뭐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서 그랬나요? 왜 이렇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상하죠? 네, 그리고 사실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은 뭐 이진숙 전 MBC 기자나 뭐 김은혜 수석 같은 방송 출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예 방송과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을 지냈으며 검사 생활 27년 대부분을 조직폭력 수사 등 강력부에서 보낸 인물입니다. 더불어 김 후보자가 중수부장일 때 윤 대통령은 그 아래 중수 2과장을 맡아서 직속 선배였고요. 뭐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막역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특수통 센 형님을 모셔다가 방송 장악을 좀 더 세게 해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뭐 야당에서 지적하듯이 방송과 통신 분야에 전무한 분이 전혀 모르는 분이 그렇지 모르죠. 이 사람은 네. 수사만 했으니까 방통위원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건데 혹시 좀 이러려나요? 네. 이분들이 그 수사를 그쪽 분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했던.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언론계는 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을 두고 결국 윤 대통령이 방통위의 독립성보다 정부와 여당이 유리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라는 지적입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와 달리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날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라도 비워선 안 되는 급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임명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JDID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러다가 용산에서는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검사 출신으로 뽑겠어요. 네. 너무합니다. 지금 검사 출신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김홍일 후보자가 원래 법무부 장관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법무부 장관 하면은 특활비도 엄청나게 많죠. 밑에 조직도 세죠. 본인이 그동안 몸담아 왔던 그런 조직에서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되게 좋은데 게다가 한동훈 장관 분명히 좀 있으면 나갈 거란 말이죠.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그래서 김홍일 입장에서는 나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밀어내고 내가 들어갔으나 사실 여기서 뭐 특별히 할 건 없고 법무부 장관 하고 나가야 된다. 이랬을 텐데 이분을 방통위원장으로 해버리게 되면 자기 손에 칼을 엄청나게 피를 엄청나게 묻혀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실권도 없고 욕만 엄청나게 나중에 먹을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좀 고사를 했다라는 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후보자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5개월 만에 또 네, 했기 금방. 때문에 네,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사실 인턴을 해도 6개월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면서 이제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면서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더 노골적인 언론 장악의 의혹을 보인다. 뭐 참여연대는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을 하고 집권 세력에 불리한 보도를 통제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방통위원장 임명한다 하더라도 2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다 그것도 친여당적 사람들밖에 없는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거냐. 야당의 몫은 다 어디 갔냐. 야당 몫은 아예 임명을 안 하고 자기네들 좋아하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변태적으로 위원회를 꾸릴 수가 있는 거냐. 이거 충분히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가
이것으로 끝나면은 그래도 그나마 애교 수준으로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논란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네, 일단은 뭐 2인 체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인 체제가 될 경우에는 이동관 방통위 때처럼 탄핵 사유 1번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김 후보자가 현재 권익위원장을 맡고 일하면서 5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MBC 박문진 이사장과 MBC 남영진 이사장 등 인사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수사기관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원맨쇼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뭐 1인 배구 체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김 위원장은 임기 동안 정부가 고른 방송문화진흥의 인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수사기관에 넘기는 운반책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언론노조도 방송 장악을 위해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할 때는 권익위의 조사 권한을 조자령의 현 칼처럼 휘두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이자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골적인 이중성과 불공정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래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확인되기도 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브리핑해서 대검에 넘기고. 네. 그리고 봐라 지금 조사 중에 있지 않냐 대검찰청이 조사한다 이러면서 바로 그 조사 중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또 해임을 건의하고 대통령은 맞아 당신 문제야 이래서 딱 해임을 제거해버리고 이게 아주 루틴으로 지금 막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이거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이거 판사님들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판사님들이 보세요. 이 절차가 어떻게 잘못됐나. 이 행정법원 계시는 판사님들이 특히 물론 행정법원 계시는 분들이 좀 정치적인 쪽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보시면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영방송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방통위원장의 칼을 휘두르면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엑스포 참패했다고 대통령이 또 부산 민심 달랜다는데요. 5,744억 썼다 그러는데 우리 민심도 좀 달래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주요 부처 장관들 그리고 재계 총수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첫 일정은 부산 항구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개항부터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진행,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엑스포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부산 이즈 레디는 세계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산은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 부산은 이즈 비기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 이즈 비기닝. 떡볶이 드시고 네, 좋겠습니다. 부산은 이렇게 해든 저렇게 해든 어쨌든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나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데요. 야당 쪽에는 왜 참석이 안 된 거죠? 네, 일단 야당에는 전날에 바로 직전 전날에 연락이 와서요. 야당도 정해진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일정이 있을 경우에 미리 연락을 하는데 전날에 연락한 것은 그냥 그런 딱히 의사를 물어보는 거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그냥 오지 마라 거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알려만 주마 오지 마라 이거군요. 네. 자, 여당 어제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 만났는데 17분 만에 파토 났다. 네, 어제 5일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깜짝 오찬을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김기현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근데 어제는 김 대표와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함께 만났는데 만난 이후에 두 사람이 이제 김 대표는 일단 혁신안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했고 인 위원장은 김 대표의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김 대표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동은 15분, 17분 이 정도라고 하고요. 그때 끝났고 기자들이 이제 인 위원장을 향해서 만남이 끝난 후에 질문을 했는데 침묵을 하면서 다소 불편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혁신위는 김 대표 체제 유지용 시간 끌기였다라는 평가 속에서 아무래도 이번 11일에 있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보고 끝으로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만나기 전에는
혁신이하고 어떻게든 간에 좀 조율을 해가지고 뭔가 좀 방향성을 다시 설정해 볼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김기현 대표 입이 이렇게 다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분위기가 달라졌죠? 네, 사실 어제 제가 사진을 갖고 오기도 했는데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재계 총수들과 떡볶이 먹방이 좀 네. 주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항상 김기현 대표가 가장 옆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면은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가 대통령실 사진 뉴스를 되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서 보시면은 그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실패했다. 인요한 위원장. 시끄럽게 네. 빈술에만 요란했고, 뭐 정권을 준다던 우리 김기현 대표는 정권은커녕 뻥 차버리는 지금 형상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대표 체제 유지용 시간 끌기였다. 혁신위는 이용만 당한 것이다. 인요한 씨는 완전히 이미지 구겨졌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해산 절차 결국은 조기에 좀 밟는 거네요. 말하자면 며칠이라도. 네, 원래 한 20일 정도, 네. 15일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좀 빨리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이쪽의 한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골라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오늘은 박용준 뉴스모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금요일 아침 그렇게 아주 춥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옷은 엄청 껴입으셨네요. 자, 근데 어제 고 김용균 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 근무하다 숨졌던 김용균 씨에 대한 대법원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게 좀 사람들에게 속상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무하던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 구멍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사고가 있었죠. 당시 원래 근무 지침은 2인 1조였는데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고 김 씨는 숨진 지 4시간이 지나서야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고 원청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때 한 목소리를 모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법원이 이 사고의 원청업체 대표에게 어제 무죄를 선고했다고요? 네,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법인과 김병숙 전 사장, 권유한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조치 책임까지 원청업체 대표와 고위 임원에게 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 씨가 숨진 태안화력 9호기와 10호기를 관리하고 감독한 10명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들도 모두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로 실형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셈입니다. 벌금은 하청업체 1,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당장 김 씨의 동료들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김미숙 씨는 법이 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느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 아들이 죽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 거냐고 대법관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원청은 하처에게 이 위험 관리를 모두 떠넘겨버리고 하청은 또 원청이 요구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사실은 조금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원청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주기 위해서라도 원청을 좀 책임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좀 결론이 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왜 원청 손을 들어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중대재해법이 여기 적용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적용되지 않았고요. 대법원이 이번 판결한 걸 보면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하청업체 소속이 된 김 씨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원청에서는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 이런 이 원청 측의 주장을 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청이 채용과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법에서 정한 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인데요. 또 하청업체에도 현장 소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에도 그런 작업 방식이나 위험성을 알기 어렵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런 재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우리 법원은 현장 인력과 경영진을 분리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데요.
원청인 이유는 일부 작업을 하청에 맡기더라도 전체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주의 의무를 갖기 때문인데 법적 책임만은 뒤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항상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그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얘기하는 처벌이 사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균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당시 산업안전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사업주는 안전관리 의무를 해태하면 안 된다라고 나오지만 여기서 그 사업주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지시감독이나 이런 안전적인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무자 이런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청은 아니 저쪽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겠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보통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죠. 그러면 그러네. 어떻게 알겠어? 저 밑에서 잘하라고 지시 내렸잖아. 그런데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도 책임을 사실 결국 안 지는 그런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대형 사고든 뭐 무슨 사고든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항상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그건 그 법은 적용이 못해서 안 된다고 치더라도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만들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 뭔가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그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김용규 씨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동상만 세워졌을 뿐 정작 그 노동자를 위한 현장 안전 설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을 멈추는 작업 중지권도 무용지물이고요. 그나마 2인 1조가 이제는 좀 자리 잡았던 게 좀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규 씨 죽음을 계기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지만 현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11명 중에 1명을 빼곤 전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진 방어 규정을 넣고자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재계에서 입김이 센 그런 큰 회사 사장님들이 이 법은 말도 안 된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변호사들 다 대동해가지고 법이 불합리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 왔고요. 사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판결 내리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고 담덕님께서 언제쯤이나 법이 약자의 편이 되어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또 두 번째 소식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레지던트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야, 그 결과가 아주 처참했다 이런 얘기죠.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이 마감됐는데요. 그 인턴 생활을 마치면 전공 과목을 지원해서 전공의, 즉 레지던트가 됩니다. 근데 이들 레지던트가 이제 나아가서 전문의랑 교수가 되기 때문에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어느 과가 인기 있고 인기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이렇게 5곳을 빅5라고 하는데 이들 병원이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가 뭐 씨가 말라간다지만 그래도 이들 병원은 좀 괜찮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정말 처참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소아과랑 산부인과 10명을 모집했는데 1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모 아산병원에서는 산부인과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요. 그리고 성모병원 흉부외과를 지원한 전공의는 1명도 없었습니다.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 삼성병원 빼고는 4곳에서 모두 미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픽5 모두 다 이들 산부인과랑 소아과 그리고 이제 흉부외과 응급의학과의 정원이 대부분 미달된 거죠. 네. 사실 그 인기 있는 과들은 다 정원을 훌쩍 넘겨가지고 지원들을 했었었는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런 쪽 응급의학과 이 세 과가 정말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흉부외과는 너무 어렵고 위험하다 이래서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것 같고 소아청소년과는 뭐 워낙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민원,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부모님, 어머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괴롭힌다 막 이런 얘기가 사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친한 분이 산부인과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30년 동안 아기 봤다가 이제 포기했답니다. 본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공이 지원자가 없다는 건데 빅5마저도 사실은 그렇게 지원을 안 했다는 거는 좀 상당히 충격이에요. 이게 인기과들 보면은 예. 이게 피안성, 정재영 이렇게 그냥 거기 업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렇게 6곳인데 여기는 이제 인기과라는 거죠. 여기는 요번에도 이제 다 1.5대 1 이상의 지원율이 나왔습니다. 150% 이상이 다 나왔다는 거죠. 이들과에 몰리는 이유는 돈과 미래 그리고 워라밸입니다. 향후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개원도 가능하고 비급여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게 다 합쳐지니까 이들과에는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는 말 그대로 반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시대에 산부인과는 미래가 안 보이고 소아과에는 환자 민원이 많고 흉부외과는 수련 난이도가 높습니다. 응급의학과는 워라밸이 안 좋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모두 또 진료 수가가 낮다는 게 좀 공통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원을 해도 크게 고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다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들 과를 보면은 다 필수 의료에 해당합니다. 앞에 과들은 좀 부가적이거나 좀 미용에 해당하거나 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들 과가 없으면은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현장의 의사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심지어 교수들까지 이제 연구할 시간에 진료에 투입돼야 한다는 상황이라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전문의나 교수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 지금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205명 모집하는데 53명 지원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미래가 안 보이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필수 의료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또 그 의사들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막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전화 받고 나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사로서의 자긍심 이런 거를 느끼기보다는 아, 나 이제 너무 그동안 고생해서 의사 됐으니까 좀 편히 쉬고 싶어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즘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정부에서 또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 인력을 증원한다 그러는데 이걸로 해결이 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의사협회랑 복지부랑 계속 의료인력 증원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의료인력 증원을 보면 이게 일종의 낙수 효과랑 비슷합니다. 전체 파일을 늘리면은 이제 그 중에 이제 필수 의료 전공에도 조금은 가지 않겠냐. 그 부분이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이미 쏠림 현상이 좀 상당한 상황에서 이게 늘어날 걸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전체 파이 증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수 의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에 신현영 의원들이 발의한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법이 계류 중입니다. 아예 필수 의료 인력을 따로 분류를 해서 그들에 대한 수가도 현실화하고 그리고 육성 프로그램과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이상하게 그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올라가고 돈을 진짜 계속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맨날 의사 선생님들은 수가가 낮다 그러고 우리는 돈 못 번다 그러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좀 제대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피하는 과가 되게 인간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 과들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좀 더 집중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의료 수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낮다면 또 다시 그냥 올려가지고 현실화 시켜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근을 줘야 되겠죠 의사 선생님들인데 근데 그냥 무작정 의대 인원만 늘린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